자, 코스피가 7월 말 폭등장을 딛고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자, 코스피가 일단 올라서 좋지만 커진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합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에서 코스피가 이 도박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월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시너지 인사이트랩 문서진 대표 나오셨고요.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수석연구원,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7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두 자리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냥 두 자리 상승이 아니라 상당히 처음 본 숫자일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률, 상승폭 다 역대 최대 기록이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광폭 행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급락을 한 뒤에 폭등으로 일단 한 주일을 마감을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바닥은 형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바닥은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7월장에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 가장 강하게 이제 하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특히 이제 AI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캐펙스 투자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어쨌든 2주간에 걸친 이제 빅테크 실적들을 이제 다 이제 이 이벤트가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줄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물론 테크 기업들 간에 다르긴 하지만 확실하게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 회사는 결국은 돈을 많이 번다라는 점. 이 점은 확실히 돈은 많이 쓰긴 하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던 결정적인 이슈는 제가 보기 좀 희석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이슈로도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지금 구간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숏 쪽에서 속된 말로 이제 먹을 게 별로 많이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SA 펀드가 파산과 관련된 부분이 빅베스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디레버리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로 인해서 일단 SA 펀드가 파산이 됐고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숏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이득이 있을까? 여기서 기본적인 반등으로 인한 흔히 말 상방의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안정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V자 반등으로 나올 거냐라는 건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급등 급락을 반복해왔던 이런 장세를 보면서 여전히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일종의 이제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상현 연구원님.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어쨌든 반등이 그만큼 크게 나왔다는 거는 이전에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좀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바닥이냐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기준이 결국에는 여기서 또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지지선으로의 역할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냐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반도체 기업 이제 AMD,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와 같이 우리 특히 메모리 반도체랑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좀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나 이런 미국 반도체 주식은 장전까지만 플러스로 좀 전환한 상태거든요. 네. 뭔가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이 되려면 그 앞단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서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환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 건지 바닥을 형성하고 어쨌든 다져가고 이제 다시 방향을 바꾸는 타이밍인 건지. 다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의 지난주의 하락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지를 설명을 못 하는데 주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라는 걱정들을 꽤 많이들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30일, 31일을 지나면서 그 SA 펀드의 뭐 사실상 청산에 가까운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헤지 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이 하락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통은 이런 것들이 바닥 신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바닥은 봤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펀드가 우리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40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레버리지가 4배가 넘는다고 마지막에도 4배가 넘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SA를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는 5월, 6월에 급격한 상승 과정에서 이런 펀드들이 뭐 사실 이게 단지도 모르니까요. 펀드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태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약간 치어리딩을 해왔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레버리지 청산이 나타나고 나면 단기에 당장 레버리지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은 본 것 같은데 상승 속도가 그러면 5월, 6월로 금방 복귀할 거냐? 그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리면 변동성은 좀 잦아들까요? 오르든 내리든 일단 이 현기증 나는 변동성은 좀 잦아들까?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 잦아드는 흔히 말하는 이 폭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가 잦아지는 거냐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도 구간이면 오늘 같은 구간이도 원래 같으면 엄청난 큰 변동성이지만 사실 금요일장 대비해서는 이 정도는 변동성이 좀 잦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4.5% 하락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왜냐하면 18%를 올랐으니까 적응한 건가요? 되돌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예전 같으면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은 국내 시장도 좀 순환매가 되면서 조금은 변동성을 줄일 것 같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3-4%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뭐 서킷이 이틀 연속 발송된다거나 이런 식의 변동성은 확실하게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말씀하신 순간. 이 변동성에 정말 잘못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부터 일단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거의 한 달여간 이 변동성에 너무 취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잦아들까요, 김영환 의원? 꽤 잦아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변동성이 커졌던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은 레버리지 청산 과정들, 그러니까 사실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격하게 올랐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레버리지가 감아지는 과정에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거고 네. 하락도 그 감아졌던 것들이 다시 풀리는 과정에서 하락이 더 증폭됐던 것도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는 확실히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의 당 변동성이 뭐 주가 지수가 8% 9% 움직이는 게 약간은 하루하루처럼 움직이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한 그 절반 정도, 한 4-5% 정도까지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1% 미만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까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튼 7월 마지막을 장식했던 정도의 변동성은 분명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그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변동성이 제일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변동성에 너무 취약해져 있다. 투기판이라고 이제 해외 매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미수금이라든지 신용 융자 잔고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금이 시장에 잡히는 거 그 정도고요. 또 이제 이게 좀 약간의 시장 외의 시장 느낌으로 이제 토큰화라고 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우리나라 주식들을 좀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맞아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 사실 구조적으로는 과거 대비 높은 변동성을 당분간 좀 꽤 장기간 뉴 노멀로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실 6월 말에 그때 이제 6월 22일에 종가 기준 최고치 9,111포인트 찍었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 레버리지 덕분에 빠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과거 대비해서는 높겠지만 또 최고점 대비해서는 또 낮아지니까 결국에는 일간 상승률이든 하락률이든 한 3%에서 5% 정도까지는 좀 감내해야 되는 시장으로 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엇갈렸단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이 딱 그랬죠. 예.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또 사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뭐라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나타난 양상이 왜 그러는 거죠?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튼 한 7월 사실 초순 이후에 한 7월 8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파는 상황은 좀 정리가 됐었고요. 뭐 지난주 약간 예외적이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들은 이제는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과도하게 한국 주식 익스포저가 커졌던 부분도 네. 꽤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항상 적정 가격이라는 데 굉장히 예민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주가지수 기준으로 한 6,000대 이하 정도쯤 되면은 그 정도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실적 전망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좀 접근해 볼 만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좀 이건 고무적인 얘기죠.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모멘텀 투자자들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그럴 때 더 사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외국 개인들 같은 경우는 초반 하락 때는 물타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자금의 여력도 꽤 많이 소진됐고 오히려 손실 구간에 진입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개인은 매수 여력이 떨어져 있는데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접근 가능한 구간이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시장의 건전화, 손바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레벨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상당히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레벨보다 약간 주가가 밑에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연 연구원님도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수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으로선 사실 추세적으로 보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네. 뭐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있을 수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적당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합쳐지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도 좀 이제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느꼈겠지만 장초에는 외국인이 순매도하다가 뭐 막판에 순매수를 한다든지 장초에는 반대로 순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다시 순매도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실 일일 손바뀜도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 우리 증시가 저평가 구간에 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말고도 사실 지수 선물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3거래일 정도 만약에 지수 선물을 순매수를 한다. 현물을 파는데도 사실 지수 선물을 산다는 거는 2, 3일 뒤에 좀 증시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물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환율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우리 주식에 대해서 이미 룸을 많이 비워놓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한정해서 본다면 외국인 지분율이 10년 평균 정도를 조금 밑돌고 있는 그런 네.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사실 외국인들이 컨비션만 가지면 추세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본업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인가. AI의 이제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잘난 기업인가. 이거를 좀 더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의 엇갈린 투심. 이제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개인적인 바람은 뭐 개인들이 승자가 저도 됐으면 개인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외국인들이 좋겠는데. 패배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한 9,300까지 갔을 때는 개인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서 지금 우리 연구님
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선까지는 기계적으로라도 매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룸을 너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에서 그러니까 바스켓을 채우는 기계적인 매수로 한 8,000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 이상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을까 말까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액티브가 사야 됩니까? 뭐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자금이 액티브가 그리 많지가 않아서 결국은 인덱스인데 중요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이게 다행이라고는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외국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 중요한 건 글로벌적으로 매크로가 좀 안정적이라고 되면 결국은 뭐 위험자산 선호도가 글로벌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EM 쪽에 투자 비중이 그러니까 높아지면 또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선까지는 그래도 기계적인 매수가 좀 받쳐주면서 그래도 외국인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이 장에서 흔히 말하죠 개인들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이 매도가 수익 실현의 매도면 긍정적이겠지만 결국은 본전성 매도 아니면 그냥 손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이상현 연구원님, 우리 근본적인 이야기 해보죠. AI발 투자 우려는 이제 다 말끔하게 해소된 겁니까? 그래도 이제 전달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사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3사에서 AI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캐펙스도 더 확대하겠다라는 기조는 무조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 증시의 하락을 좀 촉발했던 게 메타였는데 네. 메타가 그러니까 남는 컴퓨팅 자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당위론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들어보니 역시나 메타는 사실 그 3사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기업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메모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사실 그걸 전면적으로 개방하긴 당연히 어렵고 네. 두 번째로는 창신 메모리의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까지 싸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범용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HBM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이번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치를 살짝 미스한 이유가 범용 메모리의 비중이 좀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하고 또 8월 중순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시장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뒤에 이제 좀 매크로적인 불안정성이 낮춰지고 나면은 이제는 좀 해볼만 하다로 다시 리스크 온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끔 해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건 계속 뭔가 찜찜한 구석을 남기고 어쨌든 아마존도 뭐 실적 괜찮았고 확인은 다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악재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네. 이제 악재가 이제 아니라는 거를 시장이 인정하는데도 꽤 시간은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어닝콜이. 근데 그걸 저는 나오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AI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흔히 말 캐펙스라든지 그다음에 AI가 돈을 버냐 마냐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클라우드 이번에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거죠. AI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지금은 어쨌든 클라우드구나. 다른 쪽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번다고 말은 어렵거든요. 투자한 거 대비. 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만큼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확인됐고 그러면 가장 1위 사업자인 클라우드 1위 사업자인 아마존의 포지션이 중요했고 또 하나 아마존은 이 게임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와 관련된 부분을 초반에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 깔아놨지만 결국은 그게 흔히 말하는 적자를 감당하고 나서는 물류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클라우드 시장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인프라라는 건 투자하고 나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존은 잘 안다라는 거고 그 게임을 가장 잘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돈이 되고 그다음에 캐펙스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관련된 캐펙스 관련 쪽은 시장에서는 이걸로 해결이 많이 되지 해소가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는 요 문제는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만큼 그러니까 7월만큼의 우려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게 AI 투자 과감하게 하고 막 다 좋은데 생각보다 수익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걱정이 싹 트기 시작했던. 그러다가 이제 채권 발행 무리하게 하는 거 보고 중국 값싼 AI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의심했던 건데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빅테크 어닝 시즌을 계기로 이제 다 해소가 됐냐라는 거죠. 저는 별로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해소가 안 될 것 같아. 이건 의견이 좀 갈리네요. 자 들어볼까요? 사실
알파벳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실적 발표의 내용이 많이 달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것도 결국은 투자를 계속할 거는 좋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이 잘 돼서 그 이익을 빅테크 자체가, 하이퍼스케일러 자체가 회수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배후에 어디서부터 근원적으로 수요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여전히 못 해주고 있고요. 그나마 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여전히 투자 대비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반응을 같이 해줬냐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거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좀 단기적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여튼 금융 비용이 낮아지면 이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앞으로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수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추가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첨언하시죠.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좀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좀 이번 실적 발표를 해소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결국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의 여지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아까 우리 연구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샌디스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 이제 나오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시간이 거치면서 흔히 말하는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으로 시장이 돌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최종 서비스 모델 가지고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전히 인프라 단에서 돈을 버는 게 그게 선두에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인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거는 칩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임대하고 판매할 때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날 거라고 의심했다가 이제 그 의심이 사라진 거면 1차적인 의심은 해소된 거 아닙니까? 1차적인 의심은 해소가 됐죠. 근데 이제 더 근원적인 걸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오픈 AI나 클라우드 같이 이제 최종 서비스와 모델을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확실한 무언가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같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니까 그거를 그 이전에 무언가 지금의 시장을 조금 다시 돌려서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만들어 주려면은 하나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다 약간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구나. 그러니 앞으로 실적 전망이 조금은 깎아서 봐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게 컨센서스에 온전하게 반영은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이 하나 눈높이 조정이 좀 나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실적 발표 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벌써 그 실적 발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는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채 2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그 남은 2달 동안에 메모리 업체들은 좀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일단 얘기한 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뭐 다음 분기 오케이, 내년도 오케이. 근데 3년, 5년은 잘 모르겠다. 결국은 그 이구심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차입 비용을 낮춰주는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3년, 5년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논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9월에 기준금리를 만약에 예. 가정입니다. 인상하게 되면 예. 말씀하셨던 우려가 또 시장이 증폭될 수 있다. 예, 심리가 좋아지는 거죠? 게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가정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교해보죠. 최근에 흥미로운 그 전망이 하나 나온 거는 UBS가 내년에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이거는 먼저 문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뭐 가능할 얘기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저는 이거 뭐 시간 HBM의 최강자는 하이닉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안 쓰시는 분들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삼성전자가 1등을 할 거라는 건 다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이닉스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HBM3E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본딩 관련 부분인데 HBM4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쨌든 뭐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에 됐던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됐던 부분 그러면서 어쨌든 HBM4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롱이고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숏으로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이야기냐고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1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SK하이닉스에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독점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진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차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건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로 롱이고 SK하이닉스를 숏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그 메모리 이제 두 회사가 뭐 사실상 HBM을 특히 HBM4 시장에서는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 모두 삼전닉스 모두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재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전에 없었던 재료니까 그러면 삼성전자향 그 소부장 특히 장비단에 관련된 HBM 관련 기업들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더 하고 대응하면 그거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주가 탄력과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일단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일단 SK 하이닉스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베타가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제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이게 뭐 HBM에서 이제 비단 삼성전자가 더 이제 뭐 점유율을 뺏어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 부문이 나눠져 있고 흔히 DS라고 하는 반도체, DX라고 하는 세트 그리고 이제 뭐 3분기부터는 좀 파운드리도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좀 더 낮아서 사실 주가 변동성도 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HBM에 추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신기술을 얼마나 더 빨리 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HBM4를 납품을 할 때 가격을 얼마나 인상을 했는지 뭐 이러한 뉴스들이 좀 더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기업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이벤트였던 ADR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사실 연말에 가면은 이제 뭐 글로벌 지수라든지 뭐 반도체 ETF라든지 이런 편입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개별 기업마다 생각보다 뉴스가 좀 다르고 시기마다 좀 부각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HBM 하나로 누가 리더십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주가 판단을 할 수 없겠군요. 말씀 ADR 변수도 있네요. 영원 생각도 들어볼까요? 같이 들고 가면 되죠. 뭐 굳이 키높이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뭐 그럼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좋은 주식이고 뭐 HBM 시장에서 그만큼 성과를 보여준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갭을 많이 좁힌 건 사실이니까 그 갭이 조금 멀어진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베타가 큰 종목이기도 하고 쏠려 있는 거 그만큼 또 이익 레버리지가 큰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ADR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뒤처져 있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추격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의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뭐가 더 좋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양쪽은 같이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네.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추격자들로부터 거리를 띄운다는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이거 이야기해 볼까요? 상황 인식 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게 정말 반도체주 급락을 그렇게 크게 일으켰나?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아요? 하도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크게 변동성을 일으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냉정하게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은 뭐 증시를 쥐락펴락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큰 레버리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4배까지 레버리지를 땡겨서 운영하던 펀드에서 청산이 나온 거는 결국에는 마진콜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가 덜했고 제가 보기에는 시타델이 이거를 다 주식을 사실 인수를 해줬잖아요. 네.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살만한 가격이다. 물론 좀 할인을 해서 팔긴 했지만 이 정도 주가 급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월가에서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 한 2주 전부터 사실 이제 월가에서도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도 여름에도 담아볼 만하다 이런 좀 긍정론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긍정론이 나오고 나서도 미국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시그널적인 이벤트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 저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상황이 하나가 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좀 변동성이 낮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좀 자극시켜준 이벤트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타델 창업자 이 켄 그리핀이 되게 폭락해 있는 그런 주식 잘 싸게 잘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타델이 나섰다는 데 있어서 되게 월가에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뭐 수익을 낼 만한 가격대였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98년도 뭐 LTCM도 그렇고 2021년도에 뭐 아케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고래버리지를 썼던 고래가 포지션이 되게 불리한 상황이란 게 시장에 다 알려지고 나면은 다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얘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죽으면 나머지들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거래가 일시 정지가 됐을 법한 상황, 원래는 하락이 멈췄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락이 멈추지 않고 다들 얘네가 언제 망하는지를 기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시타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지난주에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상황을 설명을 못 하고 있었지만은 아 이게 좀 레버리지 청산을 다들 노리고 있었구나. 그러고 그걸 딱 주워간 거는 시타델이었고 그런 점에서 좀 바닥이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잘 모르겠지만 네. 바닥이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런 것들이랑 연관이 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레오폴드 아셈브레너 네. 이 사람이 이제 오픈 AI 연구원 출신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월가를 막 흔들어 놨는데 네. 소위 말해서 호된 신고식 같이 네. 근데 뭐 신고식 하더라도 그분이 많이 막 흔히 피해는 안 본 것 같아요. 그 싸게는 팔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자산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 예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빌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SA 이 사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모든 이런 이벤트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흔히 말하는 희생양이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예로 보면 SBB 사태 같은 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얘가 누가 먼저 망하냐의 문제였어요. 누군가는 무조건 다 망할 수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망했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흔히 말하는 희생양이 돼서 그쪽이 망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뭐 대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시장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그런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이게 이 SA 혼자만 그랬을까요? 대부분 많이 했을 거고 또 뭐 대체적으로 또 감마솔 퀴즈도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레버리지가 너무 과했던 부분 이게 어쨌든 이 SA 펀드가 어쨌든 청산되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 레버리지 관련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비중 좀 덜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어쨌든 좀 덜어지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바닥이 형성되는 시그널로 시장을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변동성 잦아드는 거예요, 확실히? 시타델이 샀잖아요. 강제 청산 안 당하고 샀잖아요. 그럼 이제 하방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시타델 덕분에? 좀 표현이 이상한데? 국내 증시 말씀하시는 SK하이닉스 ADR도 갖고 있다면서요. 네, 뭐 미국 반도체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증시 변동성이 지금 7월 달에 유례 없이 크긴 했지만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사실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미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미국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뭐 프랑스, 영국,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까지 결국에는 이제 국채의 중장기물 금리
우리가 못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주식한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네.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결국에는 AI의 투자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AI의 수익성에 대한 의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대만, 중국까지 다 함께 좀 조정을 받았던 거고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왜 더 폭락을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한몫을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융자도 너무 많았고요. 미수금도 사실 오히려 7월 31일 날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빚을 활용해서 그 주식을 사는 게 너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규제가 되면서 실제로 거래대금은 많이 지금 줄어들어서 오늘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위 한 20위까지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게 사실 지수 레버리지 ETF들인데 결국에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효과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실 레버리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배율 자체를 사실상 강제로 낮추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를 2배에서 1.5배로. 이제 원래 그건 이제 열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그냥 긴급조치권 발동해가지고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단 말이죠.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존에 나왔었던 거는 뭐 예탁금 올린다. 그리고 뭐 거래할 수 있는 주수를 좀 늘린다. 사실 그거는 이제 충분한 규제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 레버리지 살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거래를 2배짜리를 1배 반 정도로 줄인다던가 이런 건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것들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당장은 이미 사람들의 손실이 커서 섣부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7월 뭐 초에 뜨거웠던 네. 것처럼 바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다시 올해 내년 거치면서 다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다시 사람들이 달려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사람들이 좀 관심이 덜하고 조용해져 있을 때 비상사태에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놔야죠.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 내지는 효과를 볼 거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 자정 효과에 의해서 좀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고 다시 올라갈 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마련해 주는 것들은 필요하다. 저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공정성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형평성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할 때는 2배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당연히 음매 봉의 효과까지 다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갈 때 상승장이 왔을 때 만약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1.5배. 그러니까 나는 하락할 때는 2배를 맞았는데 네. 올라갈 때는 1.5배밖에 못 올라간다. 그럼 음매 복리까지 생각한다면 언제 내가 회복하지? 손실을 네. 언제 회복하지 생각이 들죠. 물론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레버리지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는 조금 더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이걸 찬성을 할까요? 이미 많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레버리지 특히 뭐 삼전닉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 마이너스가 다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네. 이게 이제 올라올 때 어쨌든 그만큼 이제 효과를 못 본다라는 거에서는 좀 공정성 문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 1.5배로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 메리트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소부장 쪽을 조금 더 흔히 말하는 코스닥이나 소부장 쪽을 조금 더 메리트를 올려서 사람들의 투자를 조금 더 그냥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굳이 삼전닉스를 투자하지 않아도 소부장의 상승폭이 크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사람들은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오히려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부양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부터 쓰지 말고 그거부터 해보고 나서 네.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배율을 낮춘다, 강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사실 이게 투자자 보호와는 너무 대치되는 내용이 있는 게 기존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이 이 정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변동성이 더 크기도 하고 지금 시가총액 50%나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다 보니까 사실 단일 종목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우리 증시 전체 변동성을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풍선 효과는 이미 시작이 돼서 지수 레버리지, 지수 곧버스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 자체를 사실 레버리지 전체에서 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 자본의 투자라든지 좀 하이 리스크를 테이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율을 강제로 낮추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투자 전체 투자 금액의 20%로 제한하는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되는데요. 그러니까 찬성하세요, 이것도?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큰 부작용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그럼 어느 시점에는 규제를 할 것이냐 그걸 사실 정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규제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전 그 두 가지 규제가 다 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 같은 잣대로 보면 공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공매도도 예를 들어서 너무 시장이 하락적으로 부추기는 이런 과열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또 이거를 또 제한을 해야 되나? 제한한 적도 이제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매도는 우리가 공매도 제한은 계속 봐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시장은 하락할 이유가 있으니까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이유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거 물론 뭐 하락장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때까지 모든 공매도 제한을 있었을 때 우리가 시장이 기대했었던 만큼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여기까지 또 손대려고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게 이런 또 공매도 관련 부분에 개입이 있으면 또 외국인들의 흔히 말하는 또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물론 뭐 주주 관련 부분의 상법 개정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상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과도하게 또 규제를 해버리고 거기에 또 뭐 공매도도 안 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상법 개정에도 별 게 없네.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후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 수급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 이렇게 시장에 과도한 개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문제가 만들기 전에 조금 더 고민하고 하는 게 맞죠. 이게 고민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조금 더 고민하고 저는 다음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연구원님, 그러니까 관치라는 항상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시킨다. 뭐 공매도도 혹은 뭐 레버리지도.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이제 시장의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적이라고 보는 거는 인위적으로 어쨌든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후유증도 남는단 말이죠. 공매도는 뭐 사실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사실 레버리지 같은 것 경우는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시할 때 조금 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그때 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바로잡는 것들이 필요하지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뭐 선진국 지수에 또 편입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정책 과제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 공매도를 막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건 풀어주고 다시 선진국 지수 편입되길 바라면 사실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순리에 맞게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환율 변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에는 1,410원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1,400 초반대에서 일단 7월 원화 절상률만 보면 이것도 주요국 가운데 1위예요. 저희는 중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엔화 방어에도 미일이 같이 나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엔화랑 좀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일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를 한다. 이거는 또 우리 원화와는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될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ADR 상장한 이후에는 엔화는 계속 약세고 우리는 좀 절상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코릴레이션이 좀 깨졌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일본과 미국이 공조를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한 5% 이상 급락을 했는데 우리 환율도 좀 영향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 같은 경우 사실 뭐 150유엔인데 달러당 뭐 당연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예전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유사한 측면이 물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와 별개로 본국의 통화가 약세이면 수출에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환율이 사실 중요한 거고 환율이 무조건 많이 올라도 안 좋지만 무조건 많이 빠져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엔화가 지금 상단 그러니까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을 한 상황이어서 긍정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좀 상장사들이 계속해서 선물한 매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물량이 아마 8월 중순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최소한 지금 레벨은 유지가 되고 다시 뭐 1,500원 선에 급격히 좀 반등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다시금 뭐 지정한 리스크가 대두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원달러 환율이 끌어올려가는 그런 그림은 가능한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단계였어서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보고서 좀 환율은 한 하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게 지금 일본은행도 아마 지금 시장 예상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무게가 실리죠. 예. 미리 공조에 나섰죠. 그럼 엔화 가치가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 항상 여기서 고민하는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예. 금리 올라간다. 엔화 가치 이제 뛴다. 예. 이제 이거잖아요. 이 청산 우려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한 150엔 정도 가면은 그때는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달러 엔이 150엔까지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청산이 원래 나올 때는 한 140엔 정도까지 청산이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엔달러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이 또 엔캐리가 꽤 쌓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허들은 한 150엔 초반 정도쯤부터는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청산이 나올 수 있는 레벨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왜 그러면은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까지 올라갔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기도 하지만 또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엔화가 약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엔화가 너무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막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액션의 결국은 한 150엔 중후반 정도까지는 밀어냈다인데 여기서 계속 밀어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150엔 가까이 내려가면 엔캐리 청산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도로 올라가는 방향의 압력이 몇 달 안에 금방 또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님? 저도 지금 연구원님 말에 동의하는 게 네. 결국은 캐리 청산이라는 거 물론 속도도 화면 속도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 확실하게 캐리 청산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긴 했는데 그게 뭐 아까 연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레벨 때보다 그만큼 캐리가 많이 쌓였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충격을 줄 정도의 청산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건 결국은 방향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청산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엔화가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럼 강세가 나올 수 있냐가 핵심이고 그러려면 결국은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세가 나올 수 있냐가 핵심인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엔화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구조적으로 엔화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기서 청산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엔화의 흔히 강세, 엔화의 강세 같은 경우는 구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된다면 뭐 엔캐리 청산을 지금 예전만큼 그 시장에 뭐 흔히 말하는 메인 악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달러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뭘 봐도 달러가 지금 약세 구조로 화끈하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뭐 엔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 가들련 부분 역시도 추세적인 강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전망 해볼까요? 이제 미 연준 금리 동결했죠. 동결했고 이 앞서 나왔던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PC 가격 지수가 그 높지 않게 나왔어요. 오히려 전월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가신 것 같죠. 근데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박자 조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7월 FOMC가 이제 동결일 거라는 건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예상을 벗어났던 게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튄다는 거는 지금 채권을 투자하는 일명 예를 들면 뭐 투매를 할 수 있는 채권 자경단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금리를 올렸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국채 투자자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근데 이제 8월에 이제 이번엔 FOMC가 아니라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해서 연례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케빈 워시의 말이 좀 중요한데 뭔가 통화 정책에 대한 향방도 향방이지만 계속해서 좀 연준 자체를 뜯어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서도 뭐 이제 연준 회의를 연내 8회가 아니라 뭐 더 줄이겠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좀 구조적인 개혁을 계속하면서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를 연내 인상하냐 인하하냐도 월가에서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시티는 오히려 인하를 할 거다 나중에 동결을 계속 끌고 가다가 네. 다른 진영에서는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지금 컨센서스가 안 맞춰진 상황인데 시장 입장에서 이 신임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회의를 진짜 줄일 거다 아니면은 이제 기자회견은 뭐 연내 한다고 했지만 다음 연도는 그럼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금리가 통화 정책과 무관하게 좀 계속 밀려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케빈 워시 의장 대신 시장 인플레이션 걱정을 먼저 해준 거라고.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리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 금리가 이게 반응하고 있다는 데 좀 월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소수 의견이 3표나 나왔고요. 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물가가 다 안정되고 있으면 그 금리를 왜 올려야 되느냐? 뭔가가 있다는 건데요. 그 뭐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기대 인플레가 조금 불안한 겁니다. 유가가 올라갔다가 낮추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고 지금도 흔들흔들 계속 뭐 타코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또 공습하면은 유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의 불안감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한번 유야무야 됐었던 관세도 다시 301조 근거로 해서 또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한 번 올라가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물가 상승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하지만 2번 연속 그러면 3번째에 대한 걱정도 사람들이 하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 인플레가 올라갈 만한 불안이 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빨리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케빈 워시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가 조금 물가를 낮추고 국민 경제를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그걸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좀 희생하겠다라는 네. 것들을 좀 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조금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그게 주식시장이 바닥은 본 것 같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 조금 내리누르는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금리 변수는 결국 기술주. 우리한테 따지면 반도체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금 조달, 아니면 그러니까 조달 코스트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가를 가지고 그럼 금리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야 되냐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가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케빈 워시에 대한 연준을 시장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흔히 벤 버네키 의장 때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 때까지 했었던 익숙한 연준이 아니거든요. 친절한 네. 연준이 아니에요. 지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예전 같은 그린스펀트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그린스펀트도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이 연준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은 미 채권 금리에 저는 녹아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해결하는 건 결국은 이제 시장이 흔히 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다만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도 물가인데 갑자기 너무 정치 싸움이 돼버렸어요. 네. 사실 리사프 이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인 너무 입장이지 않습니까? 불스비 총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전처럼 정치가 빠졌던 연준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너무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정치 싸움이 나온 거라고 보고 이걸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하면서 미국-이란 전쟁은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요. 최신 고용 지표까지 나옵니다. 시장의 검증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